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진행될 수업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림부터 일단 그릴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주의가 현재 복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S가 붙는, 그래서 여성주의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되는 이 양효실이 또 어떤 여성주의로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도 또 조금 조율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잡생각을 많이 하고 그 잡생각을 좀 끄적거리다가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1971년 린다 노클린이라고 하는 막시스트 계열의 미술 비평가라고 말할 수 있는 린다 노클린의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었는가라고 하는 논문이 어쨌든 문화 이론 또는 미술 비평 또는 문학 비평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문화 연구 진영에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법론이자 실천 강령으로 등장한 게 71년이란 말이에요. 1971년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여성주의 문화 이론 또는 문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짧은 한 4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그 안에서 굉장히 복잡한 어떤 변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앞으로 진행할 내용은 그런 점에서 미술 비평과 그다음에 문학 비평, 그다음에 여성주의 글쓰기 쪽에서의 어떤 그런 여성주의 문화 이론 또는 문화 운동의 전개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어떤 소개인데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들의 어떤 도입부로서 일단 제가 이 수업에 임하는 저의 자세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일단 좀 끄적거려 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한 장짜리를 가지고 마지막에 한 3개 정도의 어떤 그림을 보는 방식으로 끝내볼까 해서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미니즘이 복수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페미니즘에 S가 붙는 상태를 포스트 페미니즘 또는 여성 없는 여성주의, 그러니까 페미니즘 without women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80년대의 한국에 페미니즘이 소개될 때는 페미니즘을 여성 해방 운동 이렇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전면에 나섰던 시기로부터 이제 해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론적인 맥락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상사 운동사로서의 여성주의는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부분이 있고, 그게 문화 이론 또는 문화 연구 진영에서 1970년대였다라는 건 상당히 어떤 큰 갭이 있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여성 해방 이론에서 여성 없는 여성주의까지의 어떤 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어떤 여성주의 운동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는 건데, 또 쓰다 보니까 제가 긴 여정이라고 해놓고 오디세이라는 단어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의식적인 어떤 검열 없이 그냥 여성 해방에서 여성 없는 여성주의까지 어떤 오디세이 이렇게 썼다가 갑자기 오디세이는 결국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서사란 말이에요. 집에서 떠나서 집으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사랑하는 페넬로페가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서사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디세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은유로서의 오디세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글쓰기로서의 오디세이건 문득 그걸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건 숱한 변화를 거치고 자기와의 화해에 이르는 어떤 자기 완성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결국 자기와의 화해에 이룰 수 없는 어떤 여정, 결국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어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인간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자, 우리라는 표현도 또 문제가 돼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언어를 하면서 동시에 그 언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에 어떤 불편함, 이 딜레마를 계속 만나게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근대의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패러다임이 있죠. 사람 되기, 인간 되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던 그런 시절.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결국 여성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건 교육받은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희귀한 예외적인 여성들의 어떤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중시되었던 시절로부터 이제 그 인간을 좀 더 미분해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없는 어떤 잉여로서, 과잉으로서 남게 되는 지점, 그거를 여성주의가 어떻게 보면 도맡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에서 여성, 그리고 지금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학문의 영역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현재 서구에서 공부를 하고 온 친구들 또는 주변에 공부를 굉장히 급진적으로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이기보다 사실 퀴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는 지금도 여성이야? 라고 물어보는 어떤 그 입장에서 보자면 여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약간 시대착오적인 그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게이 친구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진짜 급진적인 민주주의자라면 스스로 퀴어로서 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뉘앙스인지는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아이덴티파이, 동일시를 하거나 정체화했던 그런 시기, 물론 그걸 강요받았던 시기라고 하는 어떤 뉘앙스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명령이나 강요에 대해서 뭔가 책임지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현재 어떤 이론이 가장 발빠르게 또는 가장 급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퀴어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그래서 저도 그 친구의 어떤 논리가 분명히 논리적 정합성을 갖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이성애주의자로서의 어떤 그런 태도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식의 어떤 명령 앞에서 사실 또 한번 이렇게 분열되게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제가 이 수업의 마지막 부분을 그래서 버틀러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걸로, 버틀러의 윤리학으로 어쨌든 봉합을 해볼까 해서 구성은 해봤는데, 인간에서 여성, 그래서 나아가 LGBT, 퀴어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성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굳이 써야 한다면, 그렇죠? 또는 안 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서구의 어떤 공부하는 방식처럼 거기다 따옴표를 쳐야겠죠. 여성주의라고 하는, 네가 말하는 여성주의와 내가 말하는 여성주의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강조되어야 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성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건 한때는 행복해지는 것,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됐던 시절도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여성주의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자기와 화해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자기 모순, 자기 분열, 그래서 자기 모순이나 분열 앞에서 아마 가장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성이 슬픔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행복한 페미니즘에서의 행복이라는 말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것이 결국은 가장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의 아주 복잡다단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많은 경우 어쨌든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어떤 그 내부의 분열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가리키는 어떤 뭐랄까요, 적이라고 할까요? 그건 분명히 가부장제 또는 어떤 성차별주의라고 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남성 가부장제, 가끔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너무 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 아닌가 스스로 검열할 때도 있는데 왜 너무 쉽게 적을 만들어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성 가부장제 또는 섹시즘을 비판하는 입장들 자체가 이미 복수로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그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의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경우 여성주의 그러면 쌈딱이죠, 그죠? 쌈딱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트집 잡는 여자들,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쨌든 그 모든 그 여성주의 안의 복잡성을 다 하나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랄까요,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설정할 수 있다면 아마도 남성적 가치 또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문화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거를 간략하게 그 구분을 한다면 아마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가 여성 상투형 이미지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남성 작가 연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성 작가들의 작품에 재현되어 있는 여성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성의 리얼리티와 다른가, 또는 여성의 어떤 현실적인 삶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인가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방식의, 그래서 뭐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이라고 하는 제 가장 대표적인 이런 역할을 했던 걸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성 상투형 이미지를 비판한다. 예를 들어 뭐 요부, 그죠? 또는 모성, 어머니 역할이라든지, 그래서 뭐 착한 여자, 나쁜 여자,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문제는 남성들의 어떤 이미지로서, 남성의 환상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 어떤 여성들, 말해놓고 또 우리에 또 딱 붙이게 됩니다. 그쵸?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 상투형 이미지를 비판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초창기에 가장 활발하게 벌어졌던 그런 작업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게 되면 당연히 등장하는 건 어떤 여성이, 그죠? 대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여성의 이미지란 말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남성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남성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긍정적인 여성들이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려고 했던 시기가 있고요. 이거는 주로, 영국이나 미국 쪽의 어떤 문학 비평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긍정적인 그런 여성들의 이미지를, 또는 긍정적인 여성의 삶을 어떻게든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70년대에 이 여성에 의한 여성만의 저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여성 상을 제시하려고 했던 일들은 70년대에 가장 활발했고요. 8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정신분석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푸꼬의, 특히 여성주의 쪽에서는 푸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는데, 권력을 비판하는 자가 그렇게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긍정적인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또 내적인 모순을 이제 지켜보게 되면서 여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또는 여성상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게 사라짐의 전략이에요.
사라짐의 전략. 그러니까 나타남, appearance라고 하는 방식으로부터 끊임없이 탈주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지로서이건 실체로서이건 하나의 기표로서이건 하나의 사라짐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짐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시기. 그래서 뭐 굳이 앞에 얘기한 긍정적 여성주의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자면 부정적, 네거티브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적 여성주의, 여성 없는 여성주의라는 말이 딱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럴 때 많이 등장하는 어떤 이미지가 유령이라고 하는 걸로 많이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여성주의에서 특히 이론적으로 자신들의 토대로 삼았던 게 어떤 본질주의라고 하는 식의 이제 또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앞으로 수업에서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여성주의나 또는 인문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반복되면서 좀 쉽게, 그러니까 가끔 제가 수업을 할 때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이다, 사실은.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이 수업에서 쓰는 단어들은 사실은 뭐 외래어이거나 외국어이고,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익숙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본질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에다가 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아주 편협한 입장들, 이런 식의 비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본질주의라는 표현 속에는. 그래서 여성의 실체가 있다. 여성이 존재한다. 여성이 있다. 여성의 경험이 있고 또는 어떤 여성에겐 자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성의 어떤 본질을 실체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을 이렇게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방식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본질주의라고 하는 용어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전략적 본질주의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남성 가부장제를 향해서 싸워야 하는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본질주의자로서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가야트리 스피박이라고 하는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를 엮어낸 가야트리 스피박이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본질주의라고 하는 용어. 그다음에 아예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성이라고 하는, 여성은 구성된다. 그러니까 여성은 없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 단 네가 여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현재 여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나는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질로부터 어떻게 보면 담론으로의 이행이라고도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담론이라는 말 속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일시성이다. 그렇죠? 언어는 그것이 말해지는 어떤 컨텍스트를 떠나면 그 언어의 의미를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성이라고 하는 기표를 통해서 어떤 욕망을 제시하려고 하는가, 또는 어떤 이해관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가, 이런 걸 분명히 하려고 할 때 이제 구성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성 없는 여성주의 또는 후코 이후에 또는 뭐 후기 구조주의와 이렇게 연결된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구성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여성은 없다. 여성은 단지 어떻게 사용되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컨텍스트 안에서 여성이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방식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년대의 여성주의가 결국은 노클린의 어떤 선언문과 같은 그 논문, 그러니까 이 수업
것과 상관이 있건 없건 이 노클린의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고 하는 논문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른 것보다 제가 노클린의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라고 하는 글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논문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노클린의 글쓰기라고 하는 거를 또 주목해가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녀의 그 글의 어떤 문이나 그녀의 글이 어떻게 그 여성주의를 구성하는가.